정치 번역기에서 조금 운을 띄워놨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할 거고요.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념사에서 보여준 자신만의 역사관이 완성됐다는 부분. 네.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기념사를 전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네. 딱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눈에 띄는 부분은 기미 독립선언서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근거로 다 썼습니다. 네. 다 원출처는 기미 독립선언서. 그래서 딱 이게 너무 황당한 건데 나는요 기미 독립선언서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 정신을 실현했어요. 이게 사실 한마디로 요약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첫 번째가 자유주의. 기미 독립선언서는 자유주의가 그 근간에 깔려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자유주의를 실현했어. 그러면서 뭐 원전도 열심히 개발했고 산업 발전도 열심히 했고 고속도로도 깔았어. 그래서 요런 의미의 자유주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 역시 기미 독립선언서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기미 독립선언서에서도 일본과 새 세상을 만들자고 했고, 내가 그걸 했어. 지금 새 세상을 열어가고 있어. 이제 여기 이제 부록처럼 따라오는 게 독립운동에 대한 3가지 뭐라 그럴까요? 갈래라고 할까요? 네. 3가지 갈래를 얘기한 다음에 외교 독립운동과 교육문화 독립운동에 대해서 또 따로 평가를 해줬다는 점. 그러면서 역사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따로 부연까지 해줬죠. 네. 그동안 무장 독립투쟁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다른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또 네. 독립운동에 대한 해석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역시 기미 독립선언서를 근거로 기미 독립선언서 3.1운동 정신의 완성은 자유통일이다. 네, 이렇게 결론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과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역사관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자주 했는데 과연 뭐가 완성되고 이게 완성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드래곤볼 보면은 네. 셀이 그 인조인간 3명을 흡수해서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지구의 재앙이거든요. 네, 이게 완성되면 네. 안 될 것 같은데 완성이 됐다는 게 지금 교수님의 분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완성된 세계관은 뭡니까 그러면? 완성된 세계 저기 자유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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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이야. 자유통일.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이 단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자유랑 통일은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유통일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자유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자유와 식으로, 풍요를 누리는 맞습니다. 통일. 예. 그리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네. 자유와 풍요를 누르는 통일이 뭐예요, 근데? 자유와 풍요를 누린 통일? 자유와 풍요를 누린 통일? 네. 일단 뭐 체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북한의 정치 체제는 자유가 없잖아요. 네. 네, 자유가 없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온 한민족이 자유를 누리는 통일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네. 1차 생각이 들 테고요. 예. 네. 번영을 누리는 통일이다. 풍요. 풍요. 풍요를 누리는 통일이다 하면은 지금 맨날 북한 인권 문제니 뭐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반대편에 있는 단어로 풍요를 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권의 반대로 풍요. 아니 인권은 비인권적인 국가에 대한 네. 그런 걸로 풍요를 누리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돌봐줘야 된다. 혹은 우리가 북한을 좀 삿된 말로 집어 삼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베풀어야 된다.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인권 내지 반인권의 반대로 풍요를 대당시키는 것도 네. 좀 흥미로워서. 네네네네. 굉장히 그러는 게. 굉장히 과감한 점프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은 도탄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뭐 도탄까지 가보면은 그래도 풍요랑은 좀 반대가 안 되나? 풍요는 그 얘기예요. 북한은 가난한 사회. 그렇죠. 가난하고 못 사는 사회, 못 먹고 못 사는 사회. 그러니까 북한식의 어떤 체제는 로 통일은 당연히 풍요를 없애는 통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식이 아닌 우리식의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억압적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를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유가 없어지는 통일을 바래? 아니겠지. 그렇죠. 풍요롭지 않고 가난해지는 그런 통일을 바래? 아니죠. 그러면은 말이 성립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만들어낸 게 결국은 흡수통일론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같은 것들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 통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체제 뭐 예를 들면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체제 공존 내지 체제 통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면은 저는 그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바라야 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통일은 그거를 목표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도 희생시키지 않고 풍요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통일의 방안을 모색하는 거지. 네. 자유하고 풍요를 굳이 앞에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그렇지, 당연한 말이지. 네. 그리고 통일을 하기 위한 방법론은 당연히 자유롭고 풍요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도입해야 되지? 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마치 대단히 다 맞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네. 마치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 이게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어제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건 뉴라이트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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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약간 느꼈던 이질감은 이거예요. 이게 북한에게 자유와 번영의 통일이라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게 일단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북한하고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화 얘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적국 취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네. 3.1절 기념사에서 괜히 안 나와도 되는 북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적국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와 번영을 주겠대. 그럼 이건 전 살짝 때려잡겠다라는 말의 변형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에 하던 말을 반복해서 말하기 싫어가지고 좀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현실론적으로 봤을 때 네. 북한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지금보다 북한에게 지금보다 풍요가 주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좀 사회를 개방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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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자유를 획득해야 되고 북한 네. 스스로가 풍요를 획득해야 돼요. 네.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 왜 기분 나빴는지 알겠네. 그걸 마치 우리가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 지난 20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걸쳐서 이른바 자유의 수출이라는 네. 관점에서 외부로부터 주입된 자유로 자유가 수립된 나라가 어딨냐고. 그러네.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네, 네.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군정 체계 이후에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든 거지. 네. 그리고 자유는 어떻게 얻어진 거야? 4.19를 통해서 얻어지고, 네. 5.18을 통해서 얻어지고 이런 거지. 이승만이 계속 집권했으면 우리 북한이랑 많이 안 달랐을 겁니다. 미국이 주입해 준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주입하려 그러니까 독재가 나왔다고도 그렇죠. 미국이 마치 주입한 것처럼 미국이 가져다 준 것처럼 이승만이 자유를 탄압한 사람인데 뭐. 네. 맞아. 네. 네. 어떤 나라든 간에 자유와 풍요를 건설하는 거는 외부의 도움은 필요할 수 있어도 그리고 외부의 자극은 필요가 할 수도 있어도 스스로가 얻는 겁니다. 네. 스스로가 얻는 것을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요. 네. 심각한 경우에 미국식 제국주의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건드려진 사회가 대부분 더 부자유하고 더 가난한 사회로 바뀌었어. 아프가니스탄 봐봐. 아, 맞아. 아프리카의 네.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 봐봐요. 내전은 더 심각해졌죠. 네. 미국이 야 우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 다 박살이 났잖아요. 네. 중국 같은 케이스 봐요. 중국은 여전히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국가긴 하지만 많이 풍요로워졌죠. 네. 미국이 막 거기에 막 주사기 집어넣어가지고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거부했어요. 중국. 개혁 개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스스로 한 거죠. 네. 개혁 개방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북한이 여전히 중국이 여전히 뭐 공산 전체주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의 일부의 측면들은 억압돼 있어도요. 아마 야한 거 보는 거 우리보다 더 자유로울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시장 자체는 지금 훨씬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자유시장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자유들은 자기 스스로가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 풍요가 그걸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만 이제 중국 사회는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개혁해서 민주적 체제를 이루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어디선가 정체돼 있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나 풍요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북한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북한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평화예요, 평화. 그렇지.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돼. 그게 북에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야.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일단 그 상태가 돼야 자유와 풍요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의 자유와 풍요가 지켜지고 네. 북한에게 자유와 풍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지. 그렇죠. 평화로워져야. 네. 네. 평화롭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돼? 예를 들면 평화정착, 군축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효과가 자유나 풍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아는 이쪽 계통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예. 이 말 자체도 되게 허무한 게 또 며칠 있다가 뭐 총선을 앞두고 뭐 북한이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 이게 뭐야? 아니 자유와 번영을 준다면서 이게 예 그렇게 완성되어 뭐 예.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앞에서부터 자 사실은 좀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미 독립 선언의 뿌리에는 세계사의 가장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네. 세계사의 가장 큰 흐름 아니었거든요. 예, 굳이 말하면 민족 자결주의지. 네. 그렇죠. 윌슨의. 네. 뭐 기미 독립 선언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생겼고 그렇죠. 다른 한쪽의 영향은 산민주의예요. 산민주의. 이거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우는 윌슨의 이거 민족 자결주의는 그렇죠. 네. 초등학교 역사 때 배우는 거거든요. 자유주의의 이른바 바람이 분 거는 굳이 말하면 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유럽. 네. 유럽에서 잠시 자유주의 바람이 불었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 민주주의 쪽에 바람이 불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자유의 바람이 불어요. 네, 미국식 자유. 아 냉전적 의미의 자유. 그렇죠. 냉전적 의미의 자유. 반공인데?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리버럴리즘이라는 말로 세계사가 주름 잡히던 시절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기미독립선언서 원문을 보고 셌습니다. 네. 자유 3번 나오고요. 네. 독립 6번 나오고 민족이 15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어 숫자로 봐도 기미독립선언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민족이 훨씬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민족과 독립이 훨씬 중요해요. 요걸 요번에 셌어요. 이번에 좀 일찍 셀 걸. 아니. 이번에 셌어요. 요번에 막 세봤어요. 네. 이상하다. 작년에 이맘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했죠. 그때는 안 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찾아보세요. 작년 요맘때 3.1절 기념사가 누구 얘기했거든. 남의 스튜디오에서. 기억납니다. 예. 그때도 딱 요 얘기했는데. 그때는 언론사가 세줬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사이에 언론이 더 퇴행한 거야. 작년에는 그거라도 세줬는데 이번엔 안 세줘가지고 내가 셌잖아. 까먹어가지고. 근데 원문 찾기 쉬워요. 바로 나오니까. 아 대단하네. 언론이 퇴행했어 1년 사이에. 아무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 아 이번에 셌구나. 작년엔 그러면 세종 걸 가져왔구나. 그러니 머릿속에 안 남아있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지 나 약간 깜짝 놀랐어. 근데 보리 플래시 메모리 쓰는 사람한테 1년 전하고 겹치면 안 된다는 말은 너무 잔인합니다. 오늘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실패 대실패. 언론이 퇴행해서 그래요. 본인이 퇴행해서 그래요. 이것도 안 세주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회심의 일타, 불의의 일격.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회심의 일격. 왜 혹시 그 짤 보셨어요, 교수님? 네. 그 누가 표지판을 주먹으로 화나서 빡 쳤는데 표지판이 돌면서 자기가 맞거든요. 제가 지금 전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언론이 이번엔 그것마저 안 세줬다. 교훈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K님께서 강력한 약간 이제 새로운 가설을 했습니다. 네. 기미독립 선언서에 있는 걸 이번에 센 거고 작년에는 기념문에 있었던 걸 센 거다. 자유를. 네. 그것도 뭐 말이 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다 했던 거로 기억해요. 네. 기념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독립선언에서는 이만큼 나왔다. 아마 신문에서 셌을 겁니다. 소위 이제 확실한 건 이번에 안 세줬다는 거예요. 내가 셌기 때문에. 예. 야. 근데 혹시 이거 만약에 근데 넘어가주면 안 돼요? 숫자 틀리면 좀 넘어가주면 안 될까? 겁나 창피한데. 거의 뭐 이거 노래 한 수준으로 챙겨야 돼 지금. 알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자. 그래서 기미독립선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수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쉼표 찍고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말이 끝날 때까지 천명을 다 한 건지. 그러니까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도 천명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것도 천명하고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도 천명한 건지. 세봤다며요. 잠깐만요. 내 원문을 어디다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저 블렌더 장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굳이 애써 찾으면 나오기야 하겠지만 문화번성 이야기는 김구 선생님의 극장에서 나와요. 예. 기미독립선언서에서는 굳이 말하면 공존 공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기억이 섞인 거야. 김구 선생님의
얘기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나오는 공정공영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섞여 있어. 내가 볼 때는 그 두 개 섞인 거 다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섞어 놓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 네, 그러니까요. 섞으니까 이상해진 거야. 네. 김치 칵테일 같은 거네 이거. 그렇지. 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섞어 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돼 버렸어.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라는 표현은 둘 다 어디서도 안 나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에 불과하지만 이건 한류를 얘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잖아요. 네. 굳이 말하면 김구 선생님의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문장의 일부가 이제 약간 바뀌어서 쓰인 정도?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 누구한테 선물을 해 우리가? 선물하는 나라? 네. 이게 자꾸 문화 산업을 마치 애국 애민 정신으로 해석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BTS 방탄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뭐 내가 우리나라를 빛내겠어 이러고 노래를 작곡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김구 선생이 얘기한 건 우리가 무력이나 어떤 금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문화의 힘, 정신의 힘으로 존중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류 수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왜 자꾸 이렇게 우리 한류 수준 낮게 김구 선생을 얘기하면 안 되지. 한류 문화를 무슨 도떼기 시장에서 파는 물건 취급합니까? 이거 애국 애민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수로서 성공해야지 만든 노래들이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나 의식이 그만큼 올라갔고 그렇죠. 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몇 명이 나는 국위선양할 테야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제국주의적 또는 속류 한류주의적 그런 사고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김구 선생의 어떤 주장이나 또는 뜻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마치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시킨 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으로 폐허관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다. 이것도 점프가 너무 심한데요. 왜 고속도로 다음에 바로 원전입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왜 나왔을까요? 박정희. 그렇지. 박정희 다음에 왜 바로 원전이냐고. 제가 아까 정치번역기 후반기에서 약간의 이제 티저를 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하게 그냥 고속도로 말해야 박정희 말해야 되고 원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야. 이거를 어디에 연결해? 기미독립선언서에 연결한 거라고. 이거는 위인 설문이다. 맞아요. 사람을 끼워 넣어야 되니까 문장을 만든 거죠. 그렇죠. 문장을 만들어낸 거지 말 그대로. 고속도로 이게 이제 박정희의 성과, 원전 자기 원전 지금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원전이 얼마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 겁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또 써먹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려고. 굳이 말하면 이승만은 원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럴 정도 수준까지도 아니었었고요. 그 뭐 대학에다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억지로 지금 역사를 그냥 그 과장해가지고 지금 막 만드는 거지. 근데 곧바로 이제 학자들이 다 미국이 한 거다. 아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요? 제가 그랬습니까? 이거 한동훈 위원장과 비슷한데? 그거 당에서 한 건데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전 몰랐습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끼니조차 잊기 어려웠던 시절에 미래를 내다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굳이 말하면 박정희의 과학 입국. 맞아요. 그 얘기도 얼마 전부터 계속 하거든요. 그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승만. 근데 이거는 사실적으로도 틀립니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꼈죠. 많이 아꼈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도 아끼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아꼈고요. 본인도 아끼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과학기술 입국이라고는 했지만 과학기술 전반에 돈을 쓴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예를 들면은 카이스트 같은 데를 만든 거, 과학기술원이라든가 이런 거 만든 거, 그것도 원전이 아니라 원자력폰답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소 박사 데려왔다거나 이런 때 쓴 거예요. 약간 국가주의적 과학주의였지 진정한 과학을 발전하기 위해서 시킨 건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소위 이제 국민과외 대회인가 거기서 한 아일랜드 예산 얘기를 막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도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이거 예산을 깎았다는 걸. 그래서 과학기술 예산이 막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깎았습니다. 머스. 그리고 하지만 내년에 더 많이 증원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 지금 머릿속에서 뭔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논리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면구스러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이거 뭐죠? 그 예전에 이마룡 씨가 하던 거. 그거 민망하구만. 이거.
그 분위기야. 아 되게 오래된 게 그거네. 아 간신히 기억했네. 네. 근데 제가 투자를 아꼈다고 표현하는 게 과학기술의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박정희가 한 기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 무기 그다음에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과학기술과 연결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토대를 깐 건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들은 사실은 굳이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왜 하냐. 경공업 위주의 맞아요. 체계나 농업 위주의 체계를 가야지. 네, 이렇게 이제 했던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중견국가 이상으로 성장하게 된 토대가 깔린 건 맞습니다. 그 1인의 어떤 그 업적으로 돌리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교육은 투자를 엄청 아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투자를 아낀 흔적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사학들 아닙니까? 공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다 민간으로 돌리는 거구나. 다 민간으로 돌린 거예요. 심지어 우리 여러분들 아마 거업님 어렸을 때까지 아마 육성회비가 있었나? 있었어요. 육성회비. 그 얘기는 뭐냐면 등록금을 받지는 않지만 국가 의무교육이니까 돈을 다 학부모한테 돈을 거뒀다고. 많이 냈어요? 사립학교 우리 그때는 교과서 같은 거 일부만 받고 학용품 안 받았잖아요. 요즘 애들 학용품도 다 받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가능해진 건지 아세요? 그런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민주화 이후일까요? 학교 다닐 때 급식 공짜로 먹었어요? 급식비 냈습니다. 냈죠. 그거 오세훈이 그거 안 내겠다고 맞아요. 난리친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은 그러고 보니까 2012년? 그러니까 2012년 기점 이후란 말이에요. 맞아요. 무상급식까지도 최근의 일이야. 아 그러면 학용품 이런 건 더 최근인가? 더 최근까지는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과학주머니 이런 것들은 나눠주기 시작했죠. 비슷한 시기겠군요. 근데 어차피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김영삼. 그럼 민주화보다도 더 뒤네. 더 뒤죠. 92년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공약도 걸면서 뭐라냐면 그 당시 GNP라는 표현을 썼지만 국민 총소득 대비 몇 % 수준으로 교육 재원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교육 재원을 쓰는 거를 더 높이겠다 비중을. 그게 OECD 기준에 맞춰서 OECD 들고 싶어서 가입해야 되니까. 사실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에 3%로 올린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상당히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에 교육부가 비대해질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부총리 제도가 생겼고 한왕상 씨가 이제 부총리를 했었어요. 한왕상 교수가. 이게 92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비 투자는 GNP 내지 GDP 대비 되게 낮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가난하다고 해서 용서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끼니조차 있기 어려운 시절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투자를 아꼈네 지금 보니까. 투자를 아낀 거지.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로서 낮은 거지. 교육비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하던 그 시기에는 경제 발전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수준인데 그때 OECD 기준에도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때도 못 미쳤다. 그 전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아껴왔다는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두고 1%에서 2%, 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민주화 이후의 얘기입니다. 민주화 이전엔 1%도 안 됐다는 얘기야. 국가가 가난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윗세대들은 얘기하겠죠. 아니 끼니조차 있기 어렵지만 투자했다며. 그러면 그때도 비율은 높았어야지. 비율이 안 높았어요. 비율 자체가. 그건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때부터 투자를 했다면 아마 노벨상 하나 정도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역사적 사실도 잘못 알고 있을 뿐더러 자신이 뭔가 이렇게 띄우고 싶은 인물, 띄우고 싶은 이념 이것을 대충 역사하고 얼버무려서 그거를 기미독립선언서에서 마치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건 마치 뭐냐면 서양 애들이 모든 거 다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하고 비슷해. 실제로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미독립선언서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줄 줄 알고 다 칭찬할 줄 알고. 사람들은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안 읽었고. 근데 물론 본인도 안 읽었어요. 당신 덕분에 읽어보긴 했어요. 온 국민을 기미독립선언서를 읽게 만들어. 지금 리미님이 교육 예산도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줄일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법령상으로 줄일 수 없고요.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초중고 교육에만 써야 되는 그게 교육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청은 자치적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육부가 돈을 그냥 줘야 돼 그쪽으로. 시를 통해서 줘야 돼. 이게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의 일부를 어차피 이제 인구는 줄고 학령 인구가 주니까 돈이 남아돈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퍼뜨리기 시작하냐면 뭐 막 노트북 막 쓸데없는 노트북 같은 거 사서 나눠준다는 둥 쓸데없이 막 돈잔치를 벌인다는 둥 이러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든 다음에 그 돈을 대학한테 빼줬다고. 네. 지금 희망호님 얘기하시네요. 대학 지원으로 빼돌렸어요. 네. 네.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을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무 교육에만 쓰기에는 힘든 면도 있고 대학에 일부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은 게 문제지. 그렇죠? 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교육에 들어갈 돈을 이미 어른이 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려면 동일한 교육 예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예산입니다. 네. 굳이 말하면 R&D 예산에서 주던가 그래야 된다고. R&D 빼앗고선 초중고생 거 빼앗아가지고 대학 일부 나눠준다고? 정당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거는. 심지어는 그 지방교육 교부금 그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줄이겠다는 얘기도 사실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정부죠. 예. 앞으로 애들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거 교부금 줄여도 된다. 네. 근데 지자체들은 지금 받는 돈도 되게 부족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심지어 작년에는 세수 결손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지자체 예산 들어갔잖아요. 주기로 한 걸 다 안 줬어요. 네. 그래서 지자체들이 땜빵을 지자체 예산으로 했다고. 그리고선 바로 줄어드는 게 이를테면은 저기 책 같은 거 사가지고 보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데들에서 했었던 보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나가는 돈 다 잘라버리고 도서관 된 거라. 이런 도서관 비용 이런 거 잘라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미독립선언서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교육 투자를 끼니를 걸을 때부터 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은 나라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이게 이제 바로 사실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죠. 3.1운동을 기점으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뭐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의 다양한 갈래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다. 나 이 얘기를 한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야. 네, 이 얘기도 안 했으면 진짜. 그런데 국제 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의 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이승만. 요게 이승만이라고 말을 하지 왜?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세 가지나 갈래를 얘기하면서 앞에 얘기한 무장 독립 운동은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단어가 없어.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외교 독립 운동에 가니까 선각자 나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까지만 그냥 이건 약간 중립적인 언어에 가깝고요. 국제정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이게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완전 칭찬이잖아요. 네, 이게 앞에 무장 독립 투쟁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지 못한 거야. 그렇지. 순박하고 순진하게 한 거지. 치열하게 싸우기만 한 거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게 한 거지. 네. 그런데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들이 선각자로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러니까 대비를 시켜보면 아까 무장 독립운동 하신 독립운동가들은 투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똑같은 독립운동가인데 외교 독립운동한 분은 투사가 아니라 선각자.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나는 마치 이게 그 아프리카의 손발 노동과 그 첨단 산업을 얘기하는. 그렇지,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읽는 사람으로. 급을 나눠놨어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앞에는 투사, 뒤에는 실천가, 중간이 선각자야. 그러니까 중간만 너무 눈에 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외교 이것도 일부러 앞뒤에서 중간에 껴놓은 거라고. 네, 맞아요. 티 안 나게 하려고. 티 안 나게 하려고. 근데 사실 사용한 어휘에서 티가 다 나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물론 독립운동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으니까 가장 정통적인 독립운동은 무장 독립투쟁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이게 임시정부의 이제 모티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렇게 약간 덜 정당하게 이제 취급받은 게 바로 우리 이제 이 교육운동이라든가 문화운동 같은 거라고. 안창호 선생의 자각론이죠 일종의. 근데 자각론이 문제가 뭐냐면 자각론은 대부분이 일본한테 먹혀요. 그렇죠. 왜냐면은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빼앗긴 게 불법 시민 통치인데 그거를 스스로 강해질 도구를 찾으려면 결국에는 일본과 그러니까 통치의 주체와 좀 타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가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자 중요한 말이죠. 안창호 선생도 굉장히 훌륭한 독립운동가인 게 맞는데 이걸 따랐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광수라고. 이광수는 처음엔 이런 독립운동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농촌 분화로드 운동 막 이런 거 하고 계몽적인 농촌 계몽 운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엔 넘어간다고 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되겠어. 우리가 힘이 없으니 일단 일본과 함께 우리의 힘을 기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인 키우는 게 약간 그 시절에 좀 이렇게 리스크가 컸네요. 그러니까 배우다 보면 이게 지식인 특유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금방 포기해. 이게 바로
국제 정세를 꿰뚫는 거죠. 냉정하게. 그럼 냉정하게 의지를 보는 거죠. 민족을 배제하고.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실제로 무장 독립운동에 대해서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냉정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비이성적인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 엄청 욕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비하를 했습니다. 외교 독립운동은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했지만 독립은 결국 외교적으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탕을 깔아놔야죠. 우리가 독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근데 그게 외교만으로 되냐고요. 그렇죠. 무장을 해서 투쟁을 해야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누군가를 쏴 죽이고 거세게 저항을 해야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막 국내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광복군 전쟁 같은 걸 벌여야 야 얘네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놈들이구나. 맞아요.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외교 독립운동이라는 게 사실 다른 나라들이 우리 국민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사실 외교적으로도 말판이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뭐 문서를 하나 보낸다든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 문서 몇 번으로 독립이 될 거면 그게 뭔 식민 지배야? 이게 외교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성립이 되려면 국내에서 독립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미천이 있어야지 미천이. 국민들의 의지. 사실은 우리가 그 독립의 사실 독립하자고 해서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 나라 독립의 길로 나설 수 있었던 건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제 강대국끼리의 어떤 협상 같은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중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 그렇죠. 장제스가 사실은 우리가 하여금 독립을 하는데 꽤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 그렇지.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약간 큰 나라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말빨 이게 좀 먹혔어. 근데 장제스가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야? 홍커우 그 윤봉길 의사. 그렇죠. 맞아. 야, 저 조선 인민들은 100만 명의 중국 청년들이 못한 거를 한 명이 해냈다.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냈다. 그게 바로 외교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게 그 윤봉길 의사의 행동이 장제스 같은 인물들을 감동시키고 그게 한두 마디 얹혀서 외교적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외교예요, 그게. 이승만이 영어 써가지고 레터 보낸다고 독립시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장제스가 그 어디죠? 국제 무슨 회담인가 3.3회의 뭐 이런 거 거기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처칠이 무시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처칠 사실 제국주의자들은 어차피 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알면 알수록 위인이 아니야 이 양반. 알면 알수록 그냥 교수님 말씀대로 제국주의자야 그냥. 우리 영국 그 영미권이 제일 우월하고 나머지는 다 열등한 종자들이야 뭐 거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의 어떤 우등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결합돼 있어야 돼. 필요하다는 거지 서로가. 근데 굳이 말하면 가장 토대가 돼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독립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를 탄압하면 싸워야 돼. 그리고 그 위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위에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거죠. 그 위에 쌓여서 맨 나중에 사인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독립을 만들어내는 성각자의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주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아니 반지 원정대를 생각해 보라고. 간달프 혼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밑에서 아라곤이 칼 들고 싸워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답답하네, 진짜. 우리 같은 후손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조상들이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은 애초부터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었고 정당했고 필요한 것이었고 너무너무 원했어. 그래서 일본은 전쟁 범죄 사과해야 돼. 이런 얘기 하려 그래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냥 조용히 그냥 일본하고 같이 잘 지냈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전혀 못 하지.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역사적인 정당성을 일본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건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죠. 그렇지. 본인들 피 흘려서 싸웠는데 후손된 놈들이 다 잊어버리고 잘 지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맞죠. 근데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 false balance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균형을 만들기 위한 간사한 어법이에요. 제가 토대는 명확하게 그거여야 된다니까. 다 합당하게 평가를 받아요. 합당하게 토대로 평가받아야 돼요. 무장투쟁은. 그리고 외교로는 굳이 말하면 꼭대기에서 정점을 구성하는 어떤 외교적 수사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거지. 근데 마치 무장 독립 투쟁이 역사를 독점해 온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장 독립 투쟁이 역사를 독점할 수 있었던 시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게 찾아보니까 오히려 무장 독립운동은 그동안 그 빨갱이 프레임 때문에 그렇죠. 다 만주에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연구가 안 됐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그나마 조금씩 복원돼 가지고 우리의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가 맞아요. 광복군에 대한 재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무장항일 운동에 대한 이제 사료 발굴이라든가 이게 또 북한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막 이렇게 중간에 없애버렸다고. 실제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무장항일 투쟁했던 사람들이고. 아니 우리 영화에서 약상 김원봉 선생님 나온 게 그럼요. 얼마 안 됐어요. 10년 됐나요 이제? 최동원 감독이 암살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아니 합당한 가치로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홍범도 장군 왜 내쫓았냐? 그러니까 맞아. 홍범도 흉상을 철거한 게 현 정부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홍범도 장군 있었네. 이씨. 아니 뭐 이분이 독립운동은 했지만 뭐 육사의 뿌리가 될 수는 없다고? 육사의 뿌리 뭔데 그러면? 육사는 우리랑 다른 헌법 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써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애써 만든 걸 다 쫓아내놓고 갑자기 역사는 독점할 수 없다고? 지금 본인이 독점하려고 하고 있네. 거기다가 건국전쟁 같은 영화를 보고 잘못된 역사를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조사하면서 결함이 있는 인식이 쌓여서 완전체가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일본을 향해 우리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다. 이 얘기 했어요. 김희독립 선언서에 써있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설득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한테 근데 우리가 내가 제안하는 게 사실은 말하면 너희는 강국이긴 하지만 대의적인 측면은 더 맞다. 그리고 이 대의를 받아들여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길이다. 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 앞에 일본이 뭘 잘못했는지 일단 전제가 쫙 깔려있죠. 되게 심하게 써놨어요. 굉장히 조목조목 깝니다. 조목조목 너네가 이런 걸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너네 예를 들어서 뭐 불법적이고 이런 반인권적인 거를 반인륜적인 거를 내가 탓하려는 게 아니야. 너네가 계속 이러면 있잖아. 이거는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너네 국민한테도 안 좋아. 이게 딱 이렇게 갑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하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동양평화론을 쓴 안중근 의사가 뭘 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일본한테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는 김희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전제는 일본이 뭘 잘못했는지를 인정해라. 너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 딱 이거부터 전제를 출발한다. 그 독립선언서가 정말 문장을 잘 쓰는 사람들이 쓴 거고 그 국제 흐름들을 잘 아는 분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각자들이 쓴 거지 말 그대로. 거기다가 뭐라면 일종의 수사법을 쓰는 거라고. 잘못했지. 맞아요. 하지만 내가 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너 죽일 놈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딱 그겁니다. 사실은 네가 여기서 마음만 바꾸면 훌륭한 놈 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너한테도 좋아. 우리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얼마나 훌륭한 태도냐면요.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이제 인도 이제 간디.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주의 저항투쟁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냄으로써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하게 만드는 힘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얼마나 무력해 보여요. 비폭력주의.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거든.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막 그 순진하고 국제 흐름도 잘 모르는 냉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론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선을 점해야 나머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폭력주의로 심지어 3.1운동처럼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토래 죄송합니다. 인도의 간디처럼 이분 알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하필 이토라고 나오냐. 이토 히로부미가 뭐 훌륭한 인재를 길렀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요? 그거 사과했어요. 성일종이야? 아니야. 성일종이야 뭐야? 아니야. 저 금도 싫어요. 성일봉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봉일종. 별명 또 생겼다. 봉일종. 금일봉 이렇게 된 거 그냥 금일봉을 했어. 금일봉 뭐야? 아무튼간에 그렇게 비폭력주의로 수많은 3.1운동도 거의 거국적으로 다 일어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근데 어쩔 수 없이 폭력으로 진압한다고. 불법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당장은 진압했을지언정 정당하지 못한 게 끝까지 간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 뭐 하는 거야? 이게 김희독립선언서에 말하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깔 거 까고 설득하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안 까. 하나도 아예 과거사 얘기, 전쟁 범죄, 식민 통치 얘기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일부 나오긴 해요. 이거는 전반적인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발화일 뿐이지
막 우리 막 때리고 있고 여전히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역시 새 세상을 향해 나가자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결국에는 지금 하는 양과 아픈 각오를 딛고 새 세상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현실 왜곡을 해버리네. 네. 기미독립선언서는 분명히 앞에 일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쓰고 그걸 인정해야 심지어 그 새 세상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기미독립선언서에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장이에요. 예. 심지어 이 문장에도 오랜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써 있어. 예. 더 중요한 건 기미독립선언서가 말하는 새 세상은 뭘까? 일단 확실한 건 원전과 고속도로는 아니야. 틀린데 재밌네. 네. 재밌게 틀리네 아주. 확실한 건 고속도로하고 원전. 친구 아주 재밌게 틀려. 걔한테 중요한 건 눈에서 살짝 이렇게 기운이 휙 돌더니 글로 가기로 마음 먹었어. 확실해. 재밌습니다도 하자. 재밌게 틀리겠다. 나는 웃음만 들리면 돼. 아 근데 맞잖아요. 원전은 아니야 확실한 건. 확실한 건 원전은 아닌 건 맞지. 아니, 기미독립선언이 새 세상은 뭐냐면 독립된 세상이 새 세상이야. 당연한 너무 그렇죠. 간단한 얘기지. 우리의 독립, 우리의 독립. 그러니까 네. 일본의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우리가 독립하는 게 새 세상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스스로 독립할 것을 결정하고 그 운명대로 독립을 쟁취한 게 새 세상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안 온 세상이라고 그때는. 그렇지. 예. 안 온 세상이기 때문에 설득해가지고 우리를 독립시켜라. 니들 물러나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럼 같이 공영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진짜 우리 조상님들 참 이렇게 품성이 바르세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앞에 사과도 안 넣었어. 그냥 니네 지금 물러나기만 해. 그럼 우리가 잘못도 묻지 않을게. 우리 같이 번영하자. 이 얼마나 진짜 너그럽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새 세상은 뭐지? 제3자 변제. 맞아. 맞네. 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배상해 주겠지. 나 기본적으로 가장 기분 나쁜 게 이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그랬어. 라는 태도를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조선이 약했다는 얘기 실제로 했죠. 모든 약자는 다 짓밟아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독립을 했고요. 이미 새 세상은 왔어요. 네. 독립한 상태에서의 새 세상은 뭐야? 너희들 전쟁 배상하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사과하고 이거 얻어내는 역사적 교정 과정 아닙니까? 역사적 교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 세상 안 오지 그러면. 그렇죠. 아니 기미독립선언서가 오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일본한테. 단지 그거를 탓하는 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지. 일단 물러가라 이거지 일단. 그러니까 이게 기미독립선언서가 명한대로 자기가 했다는 화법을 작년과 달리 이번에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뭐가 완성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나빠진 건 확실하다. 그렇죠. 기미독립선언서를 막 가져와가지고 기미독립선언서라는 원전을 지금 훼손시키는 수준까지 너무 완전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빠지면서 완전체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작년 1년 전에 분석할 때만 해도 위험한 징후가 보였거든요. 네. 이건 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거 말이 돼? 약간 좀 이상하다. 좀 잘못 알고 있네. 드문드문 이게 이런 안 좋은 흔적들이 보여가지고 틱틱틱틱을 한 건데 지금은 이 안 좋은 것들이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건물을 짓고 있어. 이게 약간 그래 안 좋은 것들의 정수를 지금 이번 기념사에 다 모아. 아키라 마지막 장면 보는 거 같아. 부풀어 오르고 있어. 마지막에 터지는 거. 그래갖고 마지막에 거대한 갓난아기가 되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 이 안 좋은 기운들이 모여서 그냥 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마지막에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SNS 같은 데서요. 잘난 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쓴 글은요. 아무리 둘러도 잘난 척이라는 본질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기미독립선언문 뭐 무슨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아무리 치덕치덕 발라봐야 결국은 우리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읽힌단 말입니다. 이게 뭐 교수님처럼 이거를 마디마디 분석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그냥 이걸 쭉 읽어보면 그래 일본하고 잘 지내자고 지나간 거 잊자고 이게 읽혀요. 왜냐면 그게 의도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죠. 그냥 대충 들어봐도 또 일본하고 잘 지내자는 소리예요. 그래요. 3.1절에. 이거. 제가 완전체라는 표현을 약간 시쳇말을 쓴 이유는 요즘 완전체라는 말이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원래는 출발은 완전체가 안 좋은 의미로 비아냥되는 말로 쓰였어요.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어떤 완벽한 성이 구축돼 있는 카르텔이구나. 그게 완전체라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해도 안 듣고
무조건 다 쳐내고 그러니까 설득도 안 먹히고 이를테면 연애하자고 꼬셔도 안 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게 이제 완전체의 뜻이란 말이에요. 네. 안 좋은 의미에서 완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완벽해서 완전체가 아니라 네. 굉장히 결함투성이고 문제가 많은데 그게 똘똘똘똘 뭉쳐서 자기 자아가 돼버려가지고요. 네. 네. 자폐적 상황 말 그대로. 네. 제가 이제 자폐 아나 자폐 찡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닫고 있는 상황. 외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자기 증식되고 있는 상황. 확실화적인 상황. 맞아요. 예,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의미에서의 시쳇말로 완전체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까 우리가 통일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또 혼자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망설여지긴 하는데 도대체 그 모든 결론 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통일에 대한 자유통일에 대한 그 의미를 다 듣고 나서도 저는 아니 도대체 왜 마지막에 3.1운동의 완결이 이 자유통일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좋게 말하면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놀란 것도 있고 보통 통일은 언제 얘기하죠? 우리 기념사 때? 6.25 전쟁 기념일이나 주로는 8.15죠. 8.15. 광복절. 광복절이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는 우리가 해방된 날, 또 하나는 갈라진 날. 그렇죠. 갈라져서 이제 서로 임시정부, 단독정부를 이제 수립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정부 자체를 축하하기보다는 축하하고야 싶지만 결국은 민족이 쪼개진 거니까. 그리고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찰해서 공동된 통일정부를 만들자라는 게 광복절의 두 번째 의미라고. 그래서 광복절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북한 얘기를 간혹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3.1절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 까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3.1절은 일본의 온 국민이 분단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온 국민이 일본에 저항한 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1절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만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까는 날이고요. 8.15는 두 개가 동시에 한 번으로는 일본을 까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보고 얘기하면서 너 일본 우리 방해하지 마. 우리 북한하고 얘기 잘해가지고 우리도 완벽한 민족 국가를 만들 거야. 이거예요. 8.15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예. 이거 그대로 헌법 정신인데요? 헌법 정신이에요. 네, 헌법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원래 그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국경일을 꼽아라는 3.1절하고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 전문에도 나오는 거고요. 네. 3.1전 운동에서 시작해서 8.15 이제 우리의 해방으로 이제 연결된 이 과정을 이 5달간에 걸쳐가지고 우리는 회상하는 거예요, 언제나. 네. 네. 그래서 그 해에 일본에 대한 정책은 3.1절에 나오고요. 북한에 대한 정책은 8.15에 나옵니다. 이게 보수 대통령인 건 진보 대통령인 건 독재 대통령인 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3.1절에 대북 메시지가 한 번도 안 나다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이번에 처음 나온 그게 되게 뜬금없어요. 저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약간 개심했나? 어떤 면에서는 네.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정작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1절에는 일본하고 잘해보자. 8.15 때는 북한 까고. 역시 일본하고 잘해보자. 북한도 까고. 이렇게 돼요. 3.1절 근데 3.1절도 이제 똑같아져 버렸네 그럼. 8.15 때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우리 독립했으니까 이제 과거는 있고 일본하고 잘해보자. 맞아요. 딱 그런 거. 3.1절 때는 우리 선조들의 바램도 사실은 일본하고 잘해보자는 거였다. 독립운동 중간 과정 다 뛰어넘고. 저 굳이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상했다라고만 그냥 끝내는 게 사실 맞는 거 같아요. 그죠. 이상한 거 맞죠? 네, 이상한 게 맞고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북한이 이제 올해 들어서 신년 초부터 남한에 대해서 하는 대단히 공세적이고 거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 우리 적국으로 규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한 말씀을 해야 돼. 그거 왜 3.1절에 딴 날 해도 되는데. 딴 나라 없잖아요. 신년사 한 거 외에 3.1절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발표를 한 날이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발언을 잘 안 하니까. 민생 토론회 가가지고 죽어라고 이제 철로 깔아드릴게 뭐 이런 거나 하고 있지. 여기서 처음을 한 게 이제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응답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억지로 끌어와서 하는 거죠. 우리는 통일하겠어. 자유와 풍요를 위한. 아휴 진짜. 미쳐버리겠네 정말. 아니 아까 어떤 분께서 저런 멍멍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신적 피해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말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막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막 학교 수업 시간에 인용하고 특히나 역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역사 교육이 부재한 세상에 살면서 어린 친구들한테 이게 굉장히 잘못되지 않을까? 이게 머리에 들어가면 물론 어린 친구들이 이거 찾아볼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사고방식들 중에 몇 개가 아직 역사관이 자리 잡히지 않은 친구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걱정됩니다. 그게 연장선에 있는 걱정인데 이 3.1절 기념사 보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한 3일 동안 비카인즈 기준으로 채 300건도 한 250건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대부분이 받아쓰기인 보도 와중에 사실 제가 오늘 3.1절 기념사랑 여기 안에 담긴 대통령의 자유주의 그리고 전체 공산주의, 공산전체주의인가? 네. 공산전체주의. 네. 네. 공산전체주의라는 단어를 가진 게 언론 보도 때문이에요. 네. 몇몇 보도가 아주 나빠요. 진짜 나쁜 게 이 대통령 발언보다 더 나빠. 네. 그래서 일단 화면으로 첫 번째 사례부터 딱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보도 사례인데 이게 3.1절 기념사에서 통일 얘기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3.1운동은 일제의 압제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려는 민족적 항거였다. 이것이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졌다. 근데 이번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어요. 연합뉴스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거 제 생각에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건국절 인식을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임시정부 수립, 3.1운동 한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되고 그리고 그 후에 건국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네. 이건 건국절 인식이지. 그렇지. 근데 과연 뉴라이트 사관이지.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썼을까? 연합뉴스도 이거 쓰고 많이들 썼는데 생각해보면 이젠 모를 것 같아 아예. 뭐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건국절을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건국절을 일부러 띄우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막 쓰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막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소수의 의도와 다수의 방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깊게 생각 안 하려고. 그쪽에 더 해요. 그래서 다수의 방관이 결국은 다수의 무지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런 문장이 이제는 많이 쓰여버리니까. 예전에 저게 한참 논란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저런 문장을 함부로. 그럼 이거 한번 쓰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뭐예요? 일본 애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언론들 사이에서도. 요즘은 야스쿠니 신사 아무나 다 가잖아요. 거의 그렇게 된 거죠. 기사도 안 돼 이제 누가 갔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장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문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단어들을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칼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인으로 많이 아시는 신율 교수가 문화일보에다가 쓴 칼럼인데요. 이거 저는 일단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쭉 읽어드리면은 윤 대통령이 자유주의를 언급한 것은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라는 좌파 이념 간에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종의 통제 대상으로 생각하는 좌파에게서 자유주의 구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계층이나 직업군은 사회주의를 권위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착각한 나머지 자유주의를 진보적 좌파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이런 틀린 주장에 동조해서 안 된다는 점을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것이다. 이거는요 진짜 이 문화일보 칼럼은요 그냥 영어로 해야겠다. 홀쉣입니다 진짜. 아니 이게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소리라는 말로 밖에는 이거는 어떻게 제대로 읽어볼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냥 홀 보쉣. 이거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야말로 교수님의 정치 번역기가 필요한 사설이야. 교수님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야. 뭐 이걸 번역을 하고 앉았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굳이 말하면은 이제 신율 이분이 그래 나름대로 정치학 박사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저는 리버럴이라는 관념에서 왔다고 봐요. 리버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 이제 자유주의고 흔히 리버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리버럴. 리버럴이 진보적이다라는 뜻과 자유주의적이다라는 뜻이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리버럴리스틱이라는 게 이제 자유주의적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리버럴하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게 민주당파고 진보죠, 좀 더 진보적이죠. 좀 유럽은 이제 원래는 아니었지만 유럽은 소셜리스트죠. 미국에는 소셜리스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버럴보다 더 좌파에 있는 게 소셜리스트지. 소셜리스트와 리버럴 사이가 이제 중도 좌파에서 좌파를 구성하는 이념인데 유럽 쪽은 사민주의라고 부르는 흐름. 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민주의. 사민주의가 리버럴리즘보다 좀 더 진보적이거든요. 미국의 리버럴리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도적인 거죠. 근데 이게 진보라고 흔히 번역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 외에 모든 것들 진보적이라고 할 때 리버럴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를 권위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착각한 나머지 자유주의를 진보적 좌파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미국에서 리버럴이라는 표현이 권위주의의 반대 개념이자 진보적 개념이거든. 그리고 심지어 좌파를 의미할 때도 있어. 네.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흔히 받아들여지는 개념을 여기다 쓴 것이군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건 미국에서 당연히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마치 오해하거나 혼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리버럴은 원래 진보적 개념이 맞아요. 사회 진보적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그래서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시장 자유주의, 마켓 리버럴리즘이거나 또는 리버테리아니즘. 제가 예전에 강조한 적 있어요. 자유지상주의예요. 네. 이게 미국 공화파 중에 이제 약간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 또는 니오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게 신냉전 시대에 사용되던 자유진영과 이거를 교묘하지 않죠. 되게 엉망진창으로 지금의 리버럴에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를 들면은 냉전 시대에 또는 신냉전 시대에 예를 들면은 이제 진영이 나뉘게 되는 건 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보통 이랬잖아요. 또는 네. 권위주의 진영. 여기서 권위주의는 오세로트리아니즘을 말하는데 그때 자유는 리버티가 아니라 프리덤에 좀 더 가깝고요. 되게 좀 약간 수준 낮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시장 자유주의에 훨씬 가까워. 정치적 자유주의 이전에.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냉전적 사고. 그때 그냥 자유, 공산, 냉전적 사고. 사실 이건 캐피탈리즘에 더 가까운.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요즘 얘기되고는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리버럴은 우파 자유주의적이어야 돼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여러분 자유주의는 좌파가 아니에요. 보수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리버럴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로부터 자유롭기도 하고 진보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보수의 깃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말하는 자유는 가짜 자유,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데 사실은 좌파들은 자유랑도 별로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게 이제 풀어서 해치면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상적 사적 맥락이 있지만 굉장히 일부러 그랬으면 되게 일부러 무식하게 쓴 거고요. 무식하지가 원래 무식한 게 맞으면. 근데 제가 볼 때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다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신준 교수가 얘기한 거는 시장 경제 자유주의가 맞아요. 왜냐면 요 문장 앞에 안 써드린 문장 앞에 시장 경제를 부정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혼돈의 카오스예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자유주의하고 그냥 우리가 말했던 리버테리안의 자유랑 이거 교묘하지 않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식하게 섞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붙여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해석조차 안 되는 불쉣이 나온 거야. 지금 필립 라함님이 그런 고전적 자유주의를 말하고 싶었던 거냐. 심지어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것도 아닌 게 문제라는 거지. A.S. 밀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에도 안 맞고요. 뭐냐면은 냉전적 개념의 자유주의랑 신자유주의, 시장 자유주의가 픽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반공주의랑 그 시장 경제를 절대시하는 자유주의랑 합쳐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결론이 더 멋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유주의는 좌파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걸 얘기한다면 결론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자유주의를 통일에 연결했다. 3.1절 기념사에서. 그러면서 이는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같은 민족이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 대한 반박이자 민족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한 번 이상하게 섞였죠 지금. 그런 면에서 이번 3.1절 기념사는 국내의 이념적 착각 또는 의도적 오도를 걷어내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정면 대응한 것이다. 저는 이 문장도 너무 이상한 게 이게 연결이 돼? 국내 이념적 착각을 바로잡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정면 대응한다는 게 3.1절 기념사에서 있을 법한 얘기예요. 이게 진짜 뭐 약간 냉전 상황에서 사상 전쟁하고 있는 사람 같잖아요. 저 문장 자체가. 아니 이분도 나름 뭐 합리 코스프레를 하는 분인데.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읽어보시면 진짜 숨이 턱턱 막혀요. 이게 칼럼이 진짜 봉우리 표현이 맞네. 숨이 턱턱 막히네요 진짜. 아니 그래도 아마 적어도 80년대쯤에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공부를 했건 간에 그 정치학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뭔가 박사 받고 교수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지? 일속을 권합니다. 구수하셨나? 아니면 전공이 이쪽이 아닐 수도 있고 사상사나 정치사를 전혀 모를 수도 있고요. 사실 정치학자라고 해도
실제로는 이런 거 전혀 정당사 뭐 이런 것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무작정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어서 정당화하는 거. 그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그리고 두 번째 반대 혐의는 뭐냐면 써준 거야. 자기가 써줬거나 아니면은 코멘트를 해준 거예요. 이쪽에 좀 더 혐의가 짙다라고 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또 이제 뭐 굳이 우리가 그동안 자유주의나 대통령이 말한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굳이 가져왔냐면 사실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언론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자유주의의 반대는 좌파예요. 자유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개념들을 막 정반대 개념이라고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사회 자유주의 이런 거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장을 처음 봤는데 심지어 그 교수야. 아무리 극우적인 우리가 그 칼럼 사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사설 칼럼에서도요. 자유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난 못 봤거든. 책 읽어보세요. 여기에 나와요. 1장하고 2장 3장에. 와 근데 교수라는 사람이 막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게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문법이 되게 일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일배에서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좌파들의 착각.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니네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맞아. 이거를 국내의 착각?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국내의 이념적 착각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거는? 단어가 어떻게 붙은 거야? 국내의 이념적 착각이면 우리 대통령도 국내에 계신데. 그러니까요. 국내를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를 제외한 니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신윤 교수가 그래도 방송도 오래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칼럼 쓴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에? 우리 서점에 있어. 김만건 박사님이 자유주의 전공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 자유주의 전공인데 살짝 자유주의자에 더 가깝긴 하고. 자유주의자고요. 본인도. 그러면 김만건 박사님한테 이 칼럼 보여드리면 되게 되게 좋아. 바로 보여라. 일단 쓰러져. 쓰러지고 나가지고 막 와 이러겠지 이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김만건 박사님이 반응을 보고 싶네. 최근 급격히 건강해졌죠. 요즘 약간 큰 충격이 가잖아요. 울거나 힘들어해요. 진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칼럼은 그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거의 김만건 박사님의 정신 세계를 공격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요? 보여드리면 안 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거 뭐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칼럼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씀이에요. 쓰러지는 모습 기대됩니다는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야? 내가 마로니에에서 이걸로. 네, 안 됩니다. 우리 김만건 박사님 지켜야 돼요. 이분이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피를 토하고 다녔어요. 원래 그렇게 말을 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데 진짜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그 회식 때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거의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 살짝 우울증 걸리죠. 그래도 그 우리 공개 방송 때는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막 하고 이랬는데 직업 방송이냐. 오히려 이제 직업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약간 힐링된 거야. 우리 해시민들 만나고. 그렇구나. 평소에 듣거나 얘기하거려 자기가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들인데 여기 와서 힐링을 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앉아서 이제 뒤풀이하는 자리에서는 또 울분이 터지는 거지. 그렇지. 이게 굉장히 위험해 지금 이 박사님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나오는 정치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질이 낮으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지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너무 질이 낮은데 그게 지금 어떤 주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인들 중에 지금 이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계속 술만 들어간대요. 이런 게 정말로 이렇게 인간의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이를테면 저 문장이나 이런 것도 막 이건 곡화가세도 곡화가세 수준을 넘어서고 제가 볼 때 무식까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가 물론 정치학 전공자는 아니고 정치 사상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상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십수년간 가르쳐왔고 십수년간 공부해온 결과로 제가 아는 핵심이 되는 자유주의 문헌들하고 의 흔적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놀라운 거. 아무것도 안 느껴져. 전혀 느껴지질 않아. 오히려 예전에 그 박정희 시대 때 그 이상하게 봤던 꼴통 뭐 이런 것에 뭐 말이 느껴지지. 야 진짜 제목이 3.1 운동의 현재적 과제는 자유통일이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에
노력해 왔는데 결과가 이거야? 야, 진짜 제목이 네. 지금 보니까 제목이 진짜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다 대통령한테.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김만곤 박사님을 비롯한 다 소수의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근데 유명한 지식인들도 몇몇 분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침묵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교수님? 외면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 학계의 어떤 아픈 내용을 제가 잠깐이라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언론학도 그렇고 뭐 정치학도 그렇고 김만곤 박사님이나 저나 이제 기성대학에 발을 걸쳐 있지만 애정을 잘 못 품게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건데요. 네. 거대한 망해가는 기득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기득권이에요. 아직까지는 기득권이 아직까지는 좋은 직업이고 네. 하지만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는 사회에 어떤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네. 신망을 잃고 있는 느낌. 네, 신뢰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이념적 선도력이나 어떤 새로운 개안 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뭔가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네. 공룡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아직 권위는 있는. 네, 아직 권위는 있으니까. 저는 이 상태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시작은 됐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국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상처투성이라서 이제 곧 무너지기 직전에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네. 이제 일경만 들어가면 끝장나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애들이 무너져 우리 왜 진격의 거인 같은데 보면 나오듯이. 네네네. 말도 잘 못하면 뭐 무너지면 어떻게 돼? 건물 부서지잖아. 그럼요. 혼자 다치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 대학 같은 공룡이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 사회에 오는 충격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아예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왜 나왔냐면 이게 도구적 지식인이 돼서 그런 건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예를 들면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제가 말했던 전체를 통괄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자와 연대하고 끊임없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도구적 지식이라는 건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생산해서 주는 거니까. 네. 약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도구적 지식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서가 성찰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왜 이런 높은 연봉과 높은 존중을 받고 권위를 휘두르고 있지? 그건 내가 생산해낸 도구적 지식 때문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모여있는 어떤 지식 체계의 권위 덕분에 이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잘나가지고 막 이렇게 존중받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진짜 요만큼 뿐이 안 되는 지식 가지고도 실제로. 네. 그 정도 지식은 물론 오래 공부해서 얻어낸 지식이니까 쉬운 지식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주장하지 않습니까? 삶을 진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 도달해요. 어떤 식으로든. 탕수육을 튀기는 방식으로든. 뭐 공부를 꼭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학자가 아니어도. 그럼요. 요즘에 그 어떤 필드에서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있는 분야에서 누구나 그 정도는 도달한다. 당연하죠. 네. 제대로 살았다면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은 도달하고요. 오히려 박사학위 따고 난 다음에 공부 안 하고 권위에 어떤 젖어 있던 교수들보다 나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생활인들이. 그런데 그냥 죽어라고 대학 권력만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총리 되기도 하고 아직도 여전히 방통위원장 되고 뭐 그때면 장관으로 발탁되고 그러는데 그 발탁되는 사람이 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야. 욕심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지. 공부 안 한 지 오래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휘저. 네.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근데 정치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말에 또 권위가 생기잖아요. 권위가 그렇죠. 생기죠. 네. 어디 출신 누구라고 맞더니 뭐니 이거 붙여가지고 한두 또 난리 나죠. 그런 거 진짜 별로 쓸모 없거든요. 정치인이 되면 실제로 우리 행정력이 생겨 강제력이 생겨버리고. 네. 이게 정말 문제인데 저는 지금이 어떤 상태냐면 하루라도 빨리 마지막 깃발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이제 이것조차 없다. 실제로 그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즘엔 국회의원 같은 거나 예를 들면은 장관 자리나 이런 거에 교수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특히나 윤 대통령 같은 교수 안 시키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분은 약간 반지성적인 면모가 있고. 네, 면모가 있어서 진짜로 안 믿어. 그렇게 지식인답지도 않은데 막 너무 지식인 나오고.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런 쓸데없는 먹물 이런 거. 내가 볼 땐 먹물 향도 안 나는. 맞아. 진짜 먹물도 아닌데. 원래 이 세계 먹물 세계에서는 약간 조폭 같은 스타일인데 이분이 보기에는 너무 먹물이야. 책상 물림이야. 네. 그러니까 안 시켜요. 큰일이네. 야 진짜 어떻게 되게 이상한 의미의 반지성주의다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되게 깊게 깔려 있는 반지성주의. 엄청 진심이야 반지성주의. 완전 진심인데 그
진짜 이런 말은 좀 심한데 반지성주의의 수준도 낮아. 네. 그러니까 아마 눈치 빠른 그 학문 권력들은 느끼고 있다고. 아 옛날식으로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에헴 하면은 딱 떠다 바치면서 장관도 되고 이게 안 되는구나. 이른바 빤스 벗고 뛰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고 실제로 그렇게 뛰고 있어요. 아 근데 말씀하시니까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학자들이 결국에는 선각자 역할을 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랬던 게 결국에는 어려운 시기에 학자들이 행동에 나서면서였잖아요.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운동 때도 그랬죠. 네. 독립운동 때도 뭐 안중근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식자예요. 그게 선각자들이죠. 그래서 교수들이 뭐 항상 선각자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훌륭할 때 결국은 어려울 때 행동해줬기 때문에 그 선각자가 된 건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 그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포자기냐 아니면은 너무 이미 무너져버려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냐 근데 또 보면은 막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지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하다는 거죠. 그 아마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에게 잘못된 대표성이 생겼다. 잘못된 대표성. 저는 약간 그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참 이런 말도 내가 학계 대표는 아니지만 학계에 있는 일원으로서 얘기를 하면 참 자기 얼굴에 정말 침 뱉는 격인데 학회자 붙는 것들 믿지 마세요. 그 중에 물론 괜찮은 학회도 있고 괜찮은 학자들도 있죠. 근데 그 수는 비율적으로 너무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교수님도 그러시고 저도 맨날 그러잖아요. 방송에서 영화 유튜버들이 영화 요약한 거 보지 말라고. 자기가 학회하고 자기가 요약하고 있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을. 근데 그만큼 그 업계가 좀 망가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먹고 살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카이스트 사태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학문적인 자존심으로 뭔가를 하잖아. 그럼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이 와요. 하나는 정치 뭐가 뒤집어 씌워져. 저 정치 교수, 좌파 교수, 폴립했어, 막 이러면서 정치 교수라 그래. 그러려면 대학에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교수라. 근데 정작 정말 정치 교수, 정치만 하고 공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미 드글드글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물을 씌워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나 지식인은 중립적이어서 교수나 지식인이 되는 건 아닌데 독립적이어서 지식이나 교수가 되는 건데 정치가 씌워지는 순간 독립적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먹히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극히 생활인이어서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린 것을 너무 빨리 눈치를 채요. 연구 프로젝트 끊어지고 연봉이 삭감되진 않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 특히나 정교수가 된 직이라는 건 정교수를 준 이유는 쫓아내도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웬만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웬만한 보통 사람보다 먹고 살아요. 정교수 월급만 받아도. 품위를 지키면서. 그리고 쫓겨나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두려움 없이 질르라는 소리거든요. 독립적으로 질러라. 학자로서 할 말을 해라. 그래 그 직업적 안정성을 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의사들에게 직업적 안정성을 주는 이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사회적 권위도 주어지고 이런 어떤 소중함이라든 것도 지켜지고 그러니까 교수라든가 학자들의 독립성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너의 분야에서 할 일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눈치 봐. 학회라는 데들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명서도 안 내고요.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는 계속 앉아서 그냥 돈만 벌 거야. 그거를 하라고 만들어준 자리인데 그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애초에 그 자리를 만들어준 게 실수처럼 보이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실제로 그게 버텨줬어요. 이를테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영희 교수님 같은 분들, 이영희 교수님 사실 언론인으로서 이제 그 교수가 된 분이죠. 이른바 학문적인 루트를 통해서 된 분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한양대에 자리 잡고 어쨌든 투옥도 되고 잡혀가도 그래도 결국은 거기서 정교수로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명예교수까지 하시면서 이런 분들의 모습, 그게 뭐냐면 그게 돈을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실 추구하고 이런 꼬장꼬장한 선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분을 끝까지 교수로 대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70년대, 80년대, 그럼 60, 70년대도 있었고요. 4.19 때도 그런 교수들이 있었고 70년대, 80년대 광주나 이런 데도 다 그런 분들이 계셨었고요. 90년대 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그래도 그 당시에 보수 언론들이 뭐랬냐면 이렇게 대학엔 좌파가 많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때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말고는 먹고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쨌든 학문으로도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한 거래요. 역시 절박해야 잘하는 거야. 지금은 진짜로 완전히 쓸모없는 보수적인 집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 큰일 났네. 그 단면을 우리가 지금 3.1운동 기념사에 대한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하필 언론 보도 칼럼으로 확인을 했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를 들면 그게 보수적 사고건 진보적 사고건 독립적으로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네. 근데 독립적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어. 뭐 하자는 거야? 근데요 독립적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으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게 뭐야? 교수라는 자리야. 예. 교수라는 자리, 학교 이름, 박사 학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저렇게 쓰라 그래도 못 쓰겠어. 저렇게 마음대로 막 자유주의에 반대는 좌파고 막 이런 말을 무서워서 어떻게 써요? 창피해서 못 쓰겠어. 무서워서 진짜, 이거는 욕 먹을까봐. 오늘 보따리로 싸들고 와도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어? 아니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교육만 받은 사람은 또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우리 지금 사회에 지식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3.1절 기념사 보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대통령의 의식 세계가 괴상한 완전체가 됐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언론이 1차 받아서 이걸 비판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조목조목 비판해 줘야죠.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헛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에 그걸 더 이상하게 해석해주는 긍정적으로 칼럼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잘했다고. 물론 지금 레거시 언론들이 이런 칼럼을 내봐야 읽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그중에 한 명이 봉우리일 거고. 근데 문제는 다시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지식인들이 또 여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심지어 같은 지식인이 쓴 칼럼 아니야. 도대체 교양을 뭘로 보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있는 현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봉담은 여기까지고요. 네.